좀 무서운 얘기 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수술 안 받는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암의 발생률이 높다는 사실도 밝혀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혈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질환 혹은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수술 전에 수혈 동의서라는 걸 씁니다. 하면은 이제 필요하면 수혈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수혈에 관해서 일반인들 되게 쉽게 생각을 하고 의사도 되게 쉽게 생각합니다. 수술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피 수치가 떨어지죠.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단순히 이분은 수혈을 합시다. 그래서 피를 주고 이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2000년대 이후로 넘어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사실들이 밝혀집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수혈에 대한 역사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1900년대 초반에 혈액형이라는 게 나눠져 있다는 걸 발견을 했고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거를 수혈을 함으로써 사람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한 건 언제냐면은 전쟁이 생기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 베트남전을 거치면서 자발성 외상을 입은 환자들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을 대량의 수혈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수혈의 기법이나 이후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정착이 됐거든요. 그 이후로는 사실은 이 수혈에 대해서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 제가 수련 받을 때는 단순히 피 수치가 떨어지면 수혈을 하면 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준의 수치가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피 수치가 10.0 이하면은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수혈을 해줬었어요. 사실 그래도 큰 문제가 없다고 느꼈으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하면요, 수혈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언젠가부터 의사들이 인지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언제냐면은 바로 에이즈하고 간염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알면서부터입니다. 즉, 수혈을 통해서 에이즈나 간염이 옮길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의사들이 알게 됩니다. 수혈이라는 걸 통해서 수혈이 사람을 살리고 좋은 쪽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병도 옮길 수 있구나, 를 알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혈하게 되면은 피를 뽑을 때 이제 간염 바이러스 검사, 당연히 에이즈 검사를 하죠. 지금은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서 좀 더 다양한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수혈을 하게 되면은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동료자의 DNA, 즉 피를 준 사람의 DNA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게 의미가 있냐 없냐는 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수혈에 대한 과학을 의사들이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통계적인 자료를 보면은 좀 무서운 얘기 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수술 안 받는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암의 발생률이 높다는 사실도 밝혀집니다. 즉 이게 뭐냐면은 수술을 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요소가 자기 몸에 들어와서 그게 상당 기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작용을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이 밝혀지고 시작하면서부터 의사들이 고민을 시작합니다. 무슨 고민을 시작하냐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혈을 했는데 수혈하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수혈을 줄이고 안전한 길을 찾을 수 없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수혈량을 줄이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혈색 수치가 10.0 이하면 무조건 수혈을 했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꼭 수치를 거기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걸 알기 시작해요, 의사들이. 그래서 혈색 수치가 7.0 이하로 떨어져야지만 수혈을 하고, 그 위쪽은 상황에 봐서 수혈을 안 할 수도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수혈의 절대적인 기준량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의사들이 다양한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무수혈 수술입니다.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면은 무수혈 수술이라기보다는 최소 수혈 수술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 최소 수혈 수술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냐면은 수술을 할 때 바로 고농도의 철분 제제를 쓰는 겁니다. 거기에 앞서서 수술 전에 미리 환자분의 피 수치, 즉 혈세서 수치를 확인을 하고, 가능하면 기존 수술 전에 계획된 수술이라면은 철분 제제나 다른 약을 써서 피 수치를 올려놓죠. 피 수치를 충분히 올려놓은 다음에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수술할 때는 고농도의 철분 제제를 써서 수혈량을 줄이는 겁니다. 이 고농도 철분 제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출혈이 일어나잖아요. 출혈이 일어나면 자기 몸에서는 피를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호르몬도 나오고요. 주로 신장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이 호르몬들이 반응을 해서 피를 만들어내려면 재료가 필요하죠. 재료가 바로 철분입니다. 수술할 때 고농도의 철분 제제를 쓰게 되면 몸에서 활발하게 피를 많이 만들어내서 수혈이 필요가 없다, 이런 계획이 됩니다. 그 이외에 수술할 때 출혈량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출혈을 감소시키는 여러 가지 약을 쓰게 됩니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거쳐서 지금은 수혈할 수 있는 양도 굉장히 많이 줄였고요.
사실은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은 수련회 때 썼던 수혈량에 비해서는 거의 한 5분의 1? 10분의 1 많이 줄었죠. 사실은 이게 피를 공유하는, 피를 기부하는 쪽은 나이 젊은 사람들이죠.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죠. 어떤 사고라든지 수혈을 필요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노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젊은 사람들의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요. 피를 필요하신 분은 많아지게 돼요. 이런 인구학적인 비례를 따져보면 가능하면은 수혈하는 경우를 줄이고 자기 피를 더 쓸 수 있게 수혈량을 줄이는 쪽으로 노력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이나 혹은 공중보건을 생각해 봤을 때는 가능하면 수혈량을 줄이고 자기 피를 더 보존해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의료가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